자, 오늘은 종로학원에서 출제된 3월 사설 모의고사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문제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은 아니라고 좀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 이제 3월에 해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 과목에 전 범위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뒤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뭐 아주 어렵지 않게끔 이제 문제가 진행이 되긴 하지만 중간중간 조금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봐두시기 바라요.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은요. 인류 문명에 기여한 화학과 관련된 두 가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두 가지 과정은요. 첫 번째, 질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과정.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과정은 철광석이죠.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어내는 과정. 그리고 나서 이 철을 통해서 농기구를 만드는 과정까지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에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변한다 그랬는데 가가 지금 현재 질소 분자가 암모니아가 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산화수는 이제 우리 저 뒤쪽에 화학 반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이때 산화수는 호돈소 물질인 경우에는 무조건 산화수가 0이다 라는 규칙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화합물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산화수가 0일 것이고요. 이때 산화수가 플러스 1이면은 플러스 1자리가 3개가 있으니까 질소는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억에 가의 질소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그렇죠?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산화수 감소한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나는 질소 고정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나는요. 지금 현재 암모니아가 질소 비료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소 고정은요.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온의 형태 같은 것들로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벌써 질소 분자가 수소 분자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됐을 때 그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 자체가 결과적으로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말인즉슨 이미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질소 비료가 되는 과정은 여기서는 질소 고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도리어 가 과정이 질소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다는 물리적 변화이다. 다는 철광석에서 철이 얻어지는 과정이죠. 이거 무슨 과정이지? 재련 과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재련 과정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철광석에서 철이 얻어지는 과정만 화학 반응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용광로에 철광석과 함께 넣어주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가 돼야 돼요. 불완전 연소가 돼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철광석, 예를 들어서 Fe2O3와 같은 이런 철광석이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철이 얻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정은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말이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물질과 이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인데 가부터 라에 해당하는 물질들 개수의 총합은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먼저 가는 지금 현재 호돈소 물질이다. 몇 개냐 이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호돈소 물질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오존 있네요. 오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지? 자, 계속해서 나로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분자를 찾아보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분자라고 하면은 자꾸 학생들이 그 개념 자체를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분자는 그 구성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모두 다 비금속들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화학식, 즉 분자식을 적을 때 그 구성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분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당연히 오존이 있어요. 오존. 산소가 다 비금속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물 있죠. H2O. 물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가 이제 보통 이제 비금속 물질이죠. 탄소도 비금속 물질이니까 그렇다면은 다이아몬드도 결과적으로 이 다이아몬드도 이거 분자성 물질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서 분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탄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성 물질은 아니에요. 알겠죠? 원자성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CO2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이제 분자만 찾으라는 게 아니고 분자에다가 뭐까지 찾아라? 화합물까지 찾으라 그랬어요. 화합물까지.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화합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H2O와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도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다로 가보도록 하죠. 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찾아라. 말 그대로 이제 화합물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화합물을 찾는데 앞서는 이제 분자만 찾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두 가지 원소면 다 찾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H2O 있겠죠? H2O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aCl도 가능하죠. 염화나트륨. 그죠? 염화나트륨도 가능할 것이고 당연히 CO2, 이산화탄소도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산화알루미늄도 Al2O3에 해당을 하니까 이거 두 종류밖에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다에는 요 네 가지가 포함이 될 겁니다. 마지막 라 같은 경우에 이온 결합 물질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뭐가 있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온 결합은 앞서 분자 같은 경우가 비금속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조건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NaCl, 염화나트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l2O3, 산화알루미늄이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개수를 찾아보면은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0개. 그죠? 그래서 답을 10개.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연소 분석 실험 장치네요. 자, 우리가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평가원이든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든 그리고 수능까지요, 한 번도 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기존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는 안 나올까? 아니라는 거죠. 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로는 정말 문제를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연소 분석 실험 장치로는 우리가 실험식을 구할 수 있어요. 실험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연소시켜서 거기서 얻어지는 연소 생성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험식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 학생들이 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로 분자식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연소 분석 실험 장치로 분자식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로 분자식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하나의 조건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분자량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분자량이 직접 나와 있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분자량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실험식 이후에 분자식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일 분자량이라고 하는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실험식까지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 X를 완전 연소시켰더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X라고 하는 화합물은요, 탄소 X개랑 수소 Y개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소입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연소를 해봤더니 염화칼슘관을 채운 관의 질량은 27mg. 염화칼슘 CaCl2를 채운 관의 질량은 27mg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NaOH를 채운 관의 질량은 지금 현재 66mg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의 분자량을 측정했더니 X의 분자량은 112다 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험식까지. 근데 분자량이 나온다면 뭐까지 확인할 수 있다? 분자식까지 확인할 수 있다. 분자량이 110이라는 거 알려줬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서 요 염화칼슘 간의 증가한 질량은 곧 뭐의 질량이다? 흡수한 물의 질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간에서 증가한 질량은 바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요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물의 질량에서 우리는 수소의 질량을 찾을 것이고요. 그 수소의 질량은 당연히 전체적인 물의 질량, 그러니까 27mg에서 물 중에서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 백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8분의 2를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수소만의 질량은 3mg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계속 이어서 이산화탄소에서는 우리가 탄소의 질량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66mg에서 전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44 중에 차지하고 있는 질량 12. 그죠? 그럼 이거 얼마 나오죠? 이거 얼마 나오니? 18mg 나오나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지? 자, 그러면은 문제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X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가 18mg, 수소가 3mg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X의 질량은 처음에 21mg으로 실험을 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각각 탄소와 수소의 몰수가 몇 몰씩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몰수가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몰수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때 질량 단위가 그람 단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미리그램으로 나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그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일단 실험식을 먼저 찾고자 한다면은 굳이 이것을 그람으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상대적 몰수를 계산할 거거든요. 따라서 상대적 몰수를 계산할 때 각각 질량들을 각각의 원자량들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미리그램을 무시하고 3mg을 1로 나누고 18mg을 12로 나눌 겁니다. 오케이? 3을 1로 나누고 얘를 12로 나누고 그렇다면은 얘는 얼마 나와? 3이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5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안에 정확하게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얘를 실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탄소가 1.5개가 있고 지금 현재 수소가 3개가 있다면 그죠? 수소가 3개가 있다면 이때 실험식은 C3 곱하기 2 하면 되죠? 곱하기 하면 C3H6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실험식은 어떻게 된다? CH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험식까지 완성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여기 실험식 CH2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앞서 분자량이 112라는 거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분자식 알 수 있죠. 어떻게? 자, 실험식을 알았으면 실험식 양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CH2니까 실험식량 얼마? 14죠. 그러면은 분자량과 실험식량을 비교했을 때 몇 배? 몇 배? 응? 몇 배? 몇 배? 몇 배니 이거? 8배. 그치? 뭘 고민해? 8배. 맞지? 그러면 당연히 CH2에다가 전체적으로 8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분자식은 뭐다? C가 8개 있고 H가 몇 개가 있다? 16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자, X 1몰을 완전 연소시키면 생성되는 물은 4몰이다.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분자식을 알아요. 정확하게 분자식을 압니다. 그러니까 분자식을 알면 이제 화학 반응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적어볼까요? 자, C8에 H가 1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소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생성됩니다. 자, 이랬을 때 미정계수법에 따라 얘가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때 이산화탄소는 8개가 나올 것이고요. 이때 물도 8개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산소는 여기서 8개, 그 다음에 여기서 4개니까 총 12개의 분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했는데 기억에서 X 1몰을 완전 연소시키면, 그렇죠? 앞에 개수를 1로 잡아놓으면은 이때 물은 4몰이 생성된다? 아니죠. 8몰 생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화합물 X에 포함된 탄소의 질량 백분율은 7분의 6 곱하기 100이다. 자,
우리 있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앞서 수소 질량이나 탄소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 물과 이산화탄소에서의 수소 질량 백분율, 탄소 질량 백분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X에서 지금 현재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 백분율이거든요. 앞서 우리 X가 총 몇 mg? 21mg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탄소가 얼마 차지하고 있어? 18mg 차지하고 있거든. 따라서 전체 X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 백분율은 얼마? 21분의 18 곱하기 100이 되겠죠. 이거 얼마야? 3으로 나눠주면은 7분의 6 곱하기 1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죠? 디귿에 처음 넣어준 시료 X의 몰수는? 하고 물어봤는데 얘 21mg이네. 맞지? 질량 알아요. 그리고 얘 분자량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몰수 N은 그제? 화학식량 112분의 그죠? 질량은 0.021g을 해줘야 되겠죠? 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수를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6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몰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을 4번으로 체크하면 되나요? 그지? 자, 요거야 뭐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그림과 같이 25도 1기압에서 각각 C4HA과 C2H2 두 기체가 실린더에 각각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두 실린더에 들어가 있는 기체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4번 보니까요. 일단 25도 1기압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표준 상태가 아니죠. 맞죠? 이거는 표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L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두 실린더에 각각 기체가 채워져 있을 때 지금 현재 C4H8은 1L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는 C2H2가 2L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기체 모두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항상 기체가 나오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화 2를 배운다면은 이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어떤 실제 값들을 찾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지만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화 1에서 사용을 한다면은 단순히 상대값들로만 우리가 판단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고 하는 공식이었죠. 그러면은 이때 두 기체는 25도 1기압이라고 하는 온도와 압력 조건이 동일해요. 그러면은 압력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상수와 절대 온도가 동일하다면은 결과적으로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 25도 1기압에서 1몰 부피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그냥 어차피 상대값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 몰수를 정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찌됐건 실제값 찾으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C4H8이 있고 그 다음에 C2H2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부피가 각각 1L와 2L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얘네들의 몰수를 그냥 얘가 1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온도 압력 조건이 같으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1L을 1몰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2L은 몇 몰 있어야 된다? 2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일단 정해놨어요. 상대값으로 계산하기 좋게.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옳은 것만 찾아야 되거든요. 기억에 기체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얘 분자량 알면 되겠죠. 분자량. 자, 분자량 M은? 하고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12짜리 4개니까 48에다가 그지? 1짜리 8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 56의 분자량을 나타내겠네요. 자, 그 다음에 C2H2는
12짜리 2개 24에다가 2를 더하면 되니까 얼마가 나와? 26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자량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각각 몰수가 1몰, 2몰로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질량은 하고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럼 56짜리가 1몰 있으니까 질량은 몇 그램? 56g. 그죠? 그 다음에 16짜리가 2몰이 있으니까 얘는 얼마? 52g.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체의 질량은 가가 더 크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기체의 밀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밀도가 나왔는데 밀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죠? 밀도 D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부피를 1리터로 하고 그냥 질량은 56이라고 했다면은 당연히 밀도는 1분의 56이니까 얼마가 나와? 56 나오겠네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52g이 2리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지? 2분의 52 해주면 얼마 나와요? 26이 나올 겁니다. 맞죠? 따라서 밀도도 지금 현재 가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약간 변형을 시켜보면은 PV는 한 다음에 요 N에다가 우리가 계산하는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요렇게 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에다가 RT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앞서 기체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예를 들어 부피 넘기고 화학식량 넘기고 RT까지 다 넘겨버리면은 부피분의 W는 하고 정리했을 때 RT분의 PM 이라고 하는 공식으로도 바꿔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공식들 외우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두 기체는 온도 압력 조건이 동일해요. 따라서 요거 같을 거고 압력까지 동일하다면은 기체의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 M에 비례한다. 따라서 우리 밀도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요. 왜? 온도 압력 조건이 같다면은 C4H8의 분자량은 56, 그 다음에 C2H의 분자량은 26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기체가 밀도도 큽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체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총 개수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탄소 원자만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C4H10을 1몰로 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몰수는 4배 될 테니까 몇 몰? 3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2H2는 지금 현재 2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자 하나당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2몰의 2배라면 몇 배? 몇 몰? 4몰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몰수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셔서 5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 정말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죠. 미지수로 가지고 정리하는 문제들. 자, 다음은 자동차의 에어백에 들어있는 아지드와 나트륨이 자동차가 충돌 시 폭발적으로 분해되면서 질소기체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자, 이 자료를 이용해서 에어백에 들어있는 Xg의 아지드와 나트륨이 분해될 때 25도 1기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질소기체의 최대 부피가 과연 얼마겠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 자, NaN3가 아지드와 나트륨의 NaN3예요. 얘가 분해가 되면은 이때 나트륨과 질소기체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개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미정계수법에 따라서 얘를 1이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얘는 몇 개 만들어져? 하나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 안에 질소 원자가 3개가 있으니까 질소 분자 몇 개 만들어진다? 그렇죠. 2분의 3만큼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보기가 껄끄러우니까 양변에다 2를 곱해서 이 NaN3가 2개의 NA랑 3개의 질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NaN3의 화학식량은 A라고 가르쳐 줬네요. 그죠? 그리고 N2의 화학식량은 B가 됩니다. B. N2의 화학식량. 그 다음에 25도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C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어찌됐건 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온도 압력에서 1몰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예를 들어 얘가 몰수가 몇 몰이면은 우리가 부피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맞지? 그래 놓고 문제에서 또 하나가 아지드와 나트륨을 각각 Xg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Xg 사용할 거예요. 그래 놓고 실제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때 이 질소기체가 부피가 얼마만큼 생성될 것인가, 지금 이걸 지금 물어봤거든요. 맞죠?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셔야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상 아지드와 나트륨 NaN3와
생성되는 질소기체의 개수비는 각각 2대 3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지드와 나트륨의 몰수가 몇 몰인지 안다면은 질소기체의 몰수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첫 번째는 아지드와 나트륨의 몰수가 뭔지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조건은 아지드와 나트륨의 몰수니까, 그제? 아지드와 나트륨의 몰수를 계산할 거니까, 예를 들어 화학식량이 A고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질량이 Xg이라면은 몰수는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화학식량 A분의 X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지? 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은 바로 질소의 몰수 찾는 거죠. 질소의 몰수. 그지? 그러면은 두 번째. 질소의 몰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어찌됐건 실제로 사용된 몰수가 이만큼이잖아요. 아지드와 나트륨이. 그지? 그렇다면은 이때 생성되는 질소의 몰수는 과연 몇 몰이겠는가? 자, 몇 대 몇? 2대 3. 맞지? 따라서 아지드와 나트륨이 A분의 X몰만큼 사용됐다면은 질소의 몰수는, 생성되는 몰수는 아지드와 나트륨 몰수 A분의 X에다가 곱하기 얼마?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은 2A분의 3X몰만큼이 생성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은 세 번째, 바로 생성된 질소기체의 부피를 찾을 겁니다. 자, 부피를 찾을 건데, 우리가 보통 기체가 몰수를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 질량을 알고 있다면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몰수 N은 1몰 부피로 실제 부피 V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질소기체의 부피는 하고 정리해보면은 V는 결과적으로 몰수에다가 1몰 부피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앞서 질소의 몰수가 얼마? 2A분의 3X몰. 맞죠? 근데 거기에다가 1몰 부피는 우리가 지금 현재 C라고 딱 정의 내렸잖아요. 따라서 부피는 2A분의 3CX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지? 3CX 리터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 4번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별거 없어요.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실제 값들이 나와 있다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졌겠지만 이렇게 미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일 뿐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여기다 다 숫자 넣어주면은 그냥 너무 쉽게 찾아버려요, 문제를. 답을. 알았지? 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6번으로 한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실린더에 A, B 기체를 넣고 반응시킨 다음에 반응 전과 후 A부터 C의 질량을 나타낸 것.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체 화학 반응식 한번 볼까요? 자, 이 A가 B랑 반응을 해서 3C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각각 A 기체, B 기체 또는 나중에 생성되는 C 기체의 질량을 알려줬거든요.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 또는 생성되는 분자수의 비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몰수비이며 만일 모두 기체라면은 부피비에도 해당을 하지만 질량비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질량으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니까 일단 개수는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개수는 일단 무시하시고 반응 전 질량은 A가 얼마? Ag만큼, B가 2Ag만큼. 얘는 없었어요. 맞죠? 근데 반응을 할 거거든요. 반응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반응 후에 질량을 봤더니 A는 없네요. 0. 그죠? 그런데 B가 A만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C는 얼마가 만들어졌는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자고요. 이때 반응을 하는 질량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A는 처음에 Ag만큼 있었는데 전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반응한 질량은 마이너스 Ag만큼 반응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B도 처음엔 2A가 있었는데 나중에 A가 남아있다는 것은 실제로 반응한 질량은 A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오케이? 자, A와 B가 각각 Ag씩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A와 B가 각각 Ag과 Ag이 반응을 했다면은 이때 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와 B의 질량을 더한 것만큼 생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반응 후에 C는 얼마만큼 남아있을 것이다? 2A만큼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반응하는 질량비는 1대 1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에 가는 EA다. 그렇죠. 생성되는 C는 EA만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A부터 C 중에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A가 가장 많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질량 속에 누가 많이 들어있을까 이걸 따지려면 분자량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우리 좀 전까지 질량비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좀 옮겨서 볼 건데 이 A가 B랑 반응해서 3C가 될 거예요. 3C가 될 건데 결과적으로 A와 B가 실제로 반응하는 질량은 A가 2개 있을 때 Ag만큼, B가 하나 있을 때 Ag만큼, 그리고 C가 3개 생성됐을 때 2Ag만큼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간단히 A가 2몰 있을 때 질량이 Ag, B가 1몰 있을 때 질량이 Ag, C가 3몰 생성됐을 때 질량이 2Ag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은 이때 A의 분자량은 A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얼마? 2분의 A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B의 분자량은 A를 1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냥 A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C의 분자량은 2A를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3분의 2A가 되겠네. 되니? 그러면은 분자량은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죠? 그지? 그 다음이 C가 될 것이고요.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A가 되겠죠. 그럼 자, 결과적으로 분자량이 크다라는 것은 같은 질량당 들어있는 개수가 가장 적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분자량이 가장 작다라는 것은 같은 질량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A가 가장 많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의 실린더 내부 기체의 밀도는 반응 전과 후가 서로 같다 그랬거든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각각 이 기체의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기체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밀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밀도를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밀도는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으로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 간에 결과적으로 닫힌 공간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질량이 예를 들어 A와 2A를 더한 3A만큼인데 나중에 반응이 끝나고 나서도 남아있는 B랑 생성된 C랑 질량을 더해보면 결과적으로 3A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질량은 일정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부피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찾아야지만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체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좀 쓰고 있는데 PV는 nRT에서 실험 전과 후에 온도 압력 안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같고 얘도 같다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나타나는 기체의 부피 V는 계속해서 몰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EA가 Ag만큼 있을 때를 2몰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B가 Ag 있을 때를 1몰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C가 2A만큼 만들어졌을 때를 3몰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응 전에는 EA가 A만큼 있었으니까 몇 몰? 몇 몰? 2몰인 거지. 맞지?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Ag이 있으면 1몰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몇 몰 있었어? 2Ag이 있었잖아. 몇 몰? 2몰인 거죠. 그러면은 반응 전에는 A와 B가 전체적으로 몇 몰씩 있었다? 4몰씩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반응 후에는요. 아직까지 B가 Ag만큼 남아있어. Ag이면 몇 몰? 1몰인 거지. 맞지?
그런데 이때 C가 2Ag만큼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2A를 몇 몰을 해봤습니까? 3몰이라고 봤죠. 그렇다면은 1몰과 3몰이 남아있으니까 전체 몰수 몇 몰? 4몰. 따라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피도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밀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 전과 후가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원자번호 20번 이하의 임의의 중성원자 A부터 D의 원자번호와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원자예요. 맞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가 A입니다. 원자번호가 A니까 여기다가 A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중성자의 수가 B 플러스 2라 그랬거든요. B 플러스 2. 그럼 여기다 따로 정리할게요. 자, 양성자 수는 A고요. 중성자 수는 B 플러스 A입니다. B 플러스 2예요. B 플러스 2. 그렇다면은 이때 질량수는 A에다가 B를 더하에다가 2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B로 가볼까요? B는 양성자 수가 몇 개? B가 양성자 수가 몇 개? A 플러스 1개. 그죠? 얘는 A 플러스 1. 그지? 근데 중성자 수가 B 플러스 1이네요. B 플러스 1. 그렇다면은 질량수는 두 개 더 하면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C도 가보죠. C 같은 경우에는 얘도 원자번호가 A 플러스 1이네요. 그런 상태에서 양성자 수가 A 플러스 1인데 중성자의 수가 B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질량수는 A 플러스 B 플러스 1.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가 A 플러스 2고요. 양성자가 A 플러스 2개 있는데 중성자가 똑같이 B개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A 플러스 B 플러스 2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질량수가 같다. A와 B 질량수 각각 A 플러스 B 플러스 2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B와 C는 전자수가 같다. 지금 현재 모두 원자면서 B는 A 플러스 1의 양성자 수를 갖고 있고 C도 A 플러스 1의 양성자 수를 갖고 있으니까 동위원소 관계죠. 따라서 전자수도 같아야 됩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원자과 전자수는 D가 A보다 항상 크다 그랬거든요. 자, 원자과 전자수를 따져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D는 A랑 비교했을 때 A보다 원자번호 수가 2개만큼 더 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A가 원자번호 7번이에요. 원자번호 7번. 그러면은 D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가 9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질소가 될 것이고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지? 얘는 플로린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 얘는 7개가 되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더 많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원자번호 8번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원자번호가 8번이면은 얘는 몇 번이야? 10번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우린 여기서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하고 있죠? 얘 원자번호 10번 네온이잖아. 그지? 비활성 기체란 말이에요. 0개죠, 0개. 그지? 그러니까 작아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A의 원자번호를 9번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얘는 원자번호가 11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플로린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가 7개. 하지만 얘는 11번 나트륨이니까 원자과 전자 하나밖에 안 되죠. 따라서 D가 A보다 무조건 원자과 전자 수가 크다.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잘못된 거죠. 그죠? 또 다른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요 조건들도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그림은 주 양자수 n에 따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고 수소 원자의 자외선 영역 선 스펙트럼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4개의 선이 파장이 작아지는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A2선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가 9분의 8이다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앞에 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X축이 지금 주 양자수,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에너지 관계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 양자수가 1, 2, 3, 4 뭐 이렇게 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에너지가 쭉 적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각각 주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기 껄끄러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죠. 주 양자수가 1번, 그 다음에 주 양자수가 2번,
주 양자수가 3번, 주 양자수가 4번, 주 양자수가 5번까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요 옆에다가 이제 좀 적어 보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고요. 얘가 마이너스 9분의 2,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2, 얘가 마이너스 25분의 2의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표에 나타나 있는 선 A1, A2, A3, A4 요것들이 모두 다 자외선 계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선들은 모두 다 주 양자수가 몇 번이든지 간에 어디로 떨어져야 된다? 1번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파장을 보여줬어요. 파장을 람다1, 람다2, 람다3, 람다4 이거 각각 전이 됐을 때 나오는 파장들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작아지는 순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작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파장이 작아지면은요 반대로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출되는 에너지도 커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근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딱 하나만 보여줬어요. 요거. 그지? 요게 얼마? 요게 얼마? 9분의 8, 9분의 8, 2. 요거 하나만 보여줬거든요. 맞지? 그러면은 생각해봐. 요 9분의 8, 2라고 하는 에너지가 몇 번에서 1번으로 전자전이 됐을 때 방출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1번으로 전자가 전이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2번에서 1번으로 전자전이 될 수 있고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5번에서 1번 이렇게 전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전이됐을 때 에너지 크기를 예를 들어서 좀 미리 계산을 해볼까요? 2번에서 1번으로 전자가 전이된다면 여기서 요거 빼면 되니까 그지? 4분의 3 이만큼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요거 빼면 되니까 9분의 8, 2가 나올 것이고요. 4번에서 떨어진다면 16분의 15, 2가 나올 것이고 5번에서 1번으로 떨어진다면 25분의 24, 이만큼이 방출되겠죠. 이때 에너지 크기는 이쪽으로 할수록 계속 커집니다. 근데 연속된 선들을 표현했다 그랬는데 이때 요 두 번째 에너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9분의 8, 2가 결과적으로 몇 번에서 몇 번? 그렇죠. 3번에서 1번으로 전자가 전이되는 것이라면은 그것보다 에너지가 작은 것은 몇 번밖에 없어. 2번에서 1번으로 전자전이 되는 것밖에 없지.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 4분의 3 이만큼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분의 15,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25분의 24, 2가 될 것이고 됐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2번에서 1번,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5번에서 1번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요 이 사설 모의고사 말고 수능 특강에서도 이 문제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런 유형들이 상당히 문제 냈을 때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한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연속된 에너지들 찾는 거 이거 계속해서 조금 눈여겨서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무조건 2번에서 1번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문제 풀면은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죠? 꼭 무조건 2번에서 1번이라고 보기도 힘드니까.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거 먼저 기억입니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와 그지? 두 번째 람다 2에서 람다 4를 뺀 것 둘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이게 맞는지를 물어본 거죠. 이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실 이 정도 공식까지는 필요하진 않아요. 자, 우리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요 정해진 상수, 플랑크 상수 하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빛이라면은 진동수는 람다분의 C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은 하 람다분의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때 어차피 상수값은 일정하고 광속도 일정하니까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공식에서 우리가 람다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은 람다는 하고 정리해보면 요거 넘어가고 이 넘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2분의 하 C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상수값이랑 광속은 일정한 거니까 그냥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각각 에너지 크기에서 저걸 빼보란 이야기지. 이해가 되니? 자, 람다 1에서 람다 2를 한번 빼보도록 하죠. 람다 1에서 람다 2를 뺄 건데 이때 람다는 에너지의 역수값에 해당하니까 저 역수값 취해줘야 돼요. 맞죠? 거기다가 어차피 2는 다 똑같으니까 2는 다 무시해버립시다. 알겠죠? 2는 다 무시를 해버린다면은 지금 람다 1에서 람다 2 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너분의 뭐 3분의 4죠. 그치? 역수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8분의 9죠. 요거 비교하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람다 2에서 람다 4 빼는 거. 람다 2가 역수값 취해야 되니까 8분의 9에서 마이너스 24분의 25 요거 빼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문제 풀어나가시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면은 분명 이 값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되셨나요? 이거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쓱 보지 말고, 알겠지? 아, 선생님 당연히 얘네 둘이 가장 에너지 차이가 크니까 파장 차이도 가장 클 것이고 따라서 얘가 더 클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검증해보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억은 맞다라는 거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선 A1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자, 지금 이 A1이 4분의 3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온화 에너지는 뭡니까?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바닥 상태에 주 양자수 1번 전자 껍질에 있을 것이고 이걸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이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선 A4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요거죠, 요거. 25분의 24이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9번에 그림은 A 이가 음이온과 B 일가 양이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고 각각 바닥 상태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 바로 갈게요. 자, 지금 현재 A가 이가 음이온 상태예요. A가 이가 음이온 상태인데,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A는 전자 2개 빼고 1s2, 2s2, 2p 4다. 따라서 원자 번호 몇 번? 8번. 그죠? 산소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1가 양이온 상태에서 1s2, 2s2, 2p6, 3s2, 3p6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때 전자 하나를 잃어서 지금 현재 요걸 찾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B 원자는 1s2에 2s2에 2p6에 3s2에 3p6에 4s1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죠. 원자 번호 몇 번? 19번. 칼륨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원자 상태로 물어본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A의 주기가 A라면 B의 주기는 A 플러스 1이다. 얘 몇 주기야? 얘 몇 주기? K, L까지 있으니까 2주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B는요. K, L, M에 어디까지? N까지. 그러니까 몇 주기? 4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아니라 A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화합물 B2A는 B2A에서 각 이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게 지금 현재 산소 원자 번호 8번 산소잖아요. 산소.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칼륨이죠. 그러면은 칼륨은 1가 양이온이야.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이가 음이온이거든요. 그럼 얘네 둘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려면은 이온의 전하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지?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K2O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표현한 게 이제 B2A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얘네들 모두 다 8개씩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는 B가 A보다 많다. 자, B는 홀 전자 수, A는 홀 전자 수 몇 개? 2개, 4개, 6개. B는 몇 개? 1개. 따라서 홀 전자 수는 B보다 A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10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다음 시간부터 풀 것이고요. 오늘 지금 현재 종로 학평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남은 문제들과 함께 대성, 그 다음에 중앙 UA까지 사설 모의고사를 한번 다 다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정말 문제 많이 풀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